민새는 물병에 주둥이를 할짝거리며 그 작은 입술을 붉게 물들였다. 그 모습은 마치 붉은 립스틱을 바른 듯 선명하고 지나치게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먹일은 좋겠다. 키를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잖아. 민새는 내게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고 그 소리에는 마치 키가 입속을 지나가는 듯한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내가 고개를 돌리며 물병을 바라보았을 때 물통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뭐야, 벌써 다 마셨어? 아껴 먹으라고 했잖아. 내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그 순간 민새는 내가 쏘아보는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고글 가득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맑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형, 나 좀만 더 주면 안 돼? 어제 준 걸 벌써 다 먹었어. 민새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치를 보았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보는 민수의 눈을 보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물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물통 속에 담긴 키는 이제 물이 되어버렸다. 성인 흡혈 인간이라면 그 양을 하나 이틀 정도로 나눠서 마셔야 할 양이었다. 그런데 저 작은 동생이 하루 만에 그 많은 양을 다 마셔버린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히 이상했다. 그 이상함이 날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생은 예전과는 다를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나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이젠 단순히 티를 마시는 수준을 넘어서 그녀에게 티낼 생명과도 같았다. 나는 내의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마음속으로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엄마, 아빠는 왜 사라진 거지? 이 질문은 내 머릿속에서 떠날 수 없었다. 부모님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 민수의 갈증은 급격히 심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현마, 미안해. 하지만 계속 먹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물통을 손에 쥐고 잠시 고민했다. 그 물통은 내가 한 번 마시고 나면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 물통을 민수에게 건네는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겁게 눌러왔다. 그녀는 물통을 받아들고 미친 듯이 들이켰다. 마치 목이 말라서 몇 날 며칠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모습이었다. 내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좀 천천히 마셔. 내가 말했지만 민새는 그런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물병에서 임을 떼고 난 뒤 그녀는 붉게 물든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형, 이거 맛이 좀 이상해. 민새는 물통을 내려놓고 내게 물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마 민새한테는 이상할 수도 있어. 난 다른 음료랑 섞어서 마시거든. 사실 나는 몇 달 전부터 피를 다른 음료와 섞어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맛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민새는 아직도 그런 맛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민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형, 정말 맛이 이상해. 뭔가 달라.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너는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 나는 결국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민새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저 살짝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느끼며 다시 물통을 챙겨서 어깨를 으쓱했다. 그날 밤
나는 임수의 상태에 대해 계속 생각을 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키를 원했다. 그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질문을 던졌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분명히 민수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키에 대한 갈증을 넘어서 우리 가족에게 닥친 미스터리와 관련이 있는 듯했다. 텀은 참 특이했다. 어린 동생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겠지. 나는 나도 모르리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동생은 더 많은 키를 먹을 거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다. 그 사실을 어떻게 간단히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이미 많은 키를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도노님은 여전히 연락이 없고 돌아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를 없이 혼자서 이 상황을 견디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나조차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지경이었다. 키를 많이 먹는 동생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좀수는 내 곁에 있었다. 그는 나와 내 동생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다. 좀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아. 점점 더 많이 먹어야 할 거야. 그렇지. 점점 더 많이 먹어야 할 거야. 나는 불안하게 답했다. 이미 아빠가 구해놓은 키는 거의 다 썼다. 내일 예정량의 키를 섭취해야만 했고 그것을 얻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우리가 먹는 키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키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 키를 구해야 하지?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했다. 내 눈앞에는 점점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느낌이었다. 종수는 내가 걱정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도 나만큼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지 내게 차갑게 말했다. 우리에게 키는 필수적인 거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 동물의 키도 괜찮고 인간의 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나는 동물의 키로는 충족되지 않을 것 같다. 동물의 키는 우리가 가진 본능적인 힘을 잠시라도 충족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 인간의 키, 그것이 가진 힘은 단순히 생명력을 넘어서서 어떤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좀시나 그렇게 말하자 내 마음은 더 술란스러워졌다. 그런데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동생은 왜 이러는 거지?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의 키를 빨아먹게 되면 어떡하지? 내 말에 중신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이 나를 음시하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동생. 이상한 점이 있어. 종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그걸 믿기지 못하냐? 여동생,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 그의 말에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다. 여동생은 나와는 다르게 점점 더 변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그저 키를 섭취하고 근심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던 동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요즘 들어 그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맑지 않았고 그가 마시는 키 양도 점점 늘어난다. 나는 동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변화나 당신이 피를 더 많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종수, 동생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피를 원할지도 몰라. 나는 그 말조차 내뱉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동생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는 일동생이 아니었다. 그의 입술이 조금씩 벌어졌고 그 사이로 번득이는 이빨이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생각만 하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마음속에서 발등이 끊이지 않았다. 민세가 지하실에서 키를 다 먹어버린 소. 나는 그녀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녀는 계속해서 키를 먹을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이 되면 화늘차를 타고 키를 구하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해서 얻은 키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잠시 후, 내 머릿속에 정수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우리와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키를 먹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인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인간의 삶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결국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임세와 정수에게 말했다. 오늘 퍼널차에 가서 키를 구할 거야. 정수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가 함께 가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나를 위로하려는 것일 뿐 실제로 선열차에서 키를 훔쳐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할 것이다. 임세는 여전히 울며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키를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내가 그녀에게 말한 대로 물을 마시며 참고 견디라는 말도 그녀에게는 그저 괴로운 소리일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빛은 피곤함에 지쳐 있었다. 나는 민세를 보고 우리 이제 같이 힘을 내서 살자 라고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선열차를 향해 출발했다. 점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위로의 표현인지 알 수 없었다. 임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우리 셋은 차 안에서 긴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우리 모두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터널차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도로 옆이었다. 대로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터널차 안으로 들어간 소, 우리는 차례로 창구를 거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나는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나의 머릿속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키를 얻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나는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었다. 점수가 먼저 선을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나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러나 이미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임세는 내 옆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 나도 도와줄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을 멈췄다.
도와줄 수 있다니, 무슨 말이지? 나는 님새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겠냐? 님새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우리가 같이 여기서 키를 얻고 나면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해치지 않고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키를 구하는 게 먼저야. 나는 다시 고개를 돌리며 화늘차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키를 얻고 다시 돌아가야 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주인공과 종수 사이의 갈등은 점차 깊어져 갔다. 밤이 짚어지고 사냥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사마는 점점 더 긴박해졌다. 우리는 산을 내려가며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서로의 불만과 짜증이 쌓여만 가는 듯했다. 나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수는 계속해서 내 어설픈 덫을 비웃었고 나는 점점 그와의 협력이 힘들어졌다. 그가 덫을 만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내게 계속해서 비판의 말을 던졌다. 나는 그저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마음이 강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점수야, 그래도 뭐라도 참아야 하지 않겠냐. 나는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냈다. 사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동물 한 마리라도 잡아야 키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종수는 내 말에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알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 이 모든 게 정말 필요할까?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갈등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우리는 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다시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마음속이 복잡해졌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했던 말들.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괴롭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점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냐? 나는 그 말에 몰라서 그를 바라봤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냥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키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럴 바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동안 왜 사냥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키가 필요해서 동물 하나라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나에게 큰 의무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정말로 키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을 맴돌았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사냥을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나는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종수가 다시 말을 꺼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키를 구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목표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냥을 해야 해. 그의 말이 끝난 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피를 구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 외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우리는 계속해서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 길은 정말로 쉽지 않았다. 이 길을 따라가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거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종수가 내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내 손에 들고 있던 버들 종수는 갑자기 두 손으로 쥐어잡고 힘껏 끌어당겼다. 놓으라고. 나는 팔을 휘둘러 종수를 밀쳤을 뿐이었다. 정말 아무런 아니도 없이 단지 귀가 귀찮게 해서 짜증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이었다. 물론 그가 나를 짜증나게 하긴 했지만 그를 해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수는 내 팔에 맞고는 산길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종수야. 나는 그를 둘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런 외딴 산길에선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은 없다. 그때 내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종수의 머리에서부터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그저 피라 생각했지만 그 액체는 점점 더 끈적거리며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럴 순 없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저앉았다. 종수는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당장 병원에 데려왔어야 했는데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그저 집 지하실에 숨겨두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얼른 그의 시체를 지하실로 옮겼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했다. 그 과정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 집이 매진 곳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혼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머리가 지끈거리고 토할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있었다. 그때 지하실에 있는 그놈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그게 아깝다는 거냐? 미친 새끼, 그것은 종수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지하실로 달려갔고 거기서 본 것은 내가 전에 봤던 그의 시체가 아니었다. 그의 눈이 내게 쏘는 듯한 느낌이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향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그 순간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난 그저 지하실에 있던 거울을 무작정 쳤다.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 조각들 속에서 나는 내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내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존재처럼 변형된 내 모습, 안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몸이 떨려왔고 모든 게 현실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졌다. 이건 꿈일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신을 다시 지하실에 두고 문을 잠갔다. 분수, 몇 시간 후에 나는 티골에 쩔어 잠이 들었다.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다. 민서야, 문 좀 열어봐.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친구였던 종수의 목소리였다.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게 떠올랐다. 설마.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다. 혹시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엔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 미친 뱀파이어 새끼. 그는 갑자기 내 목을 움켜잡았다.
내가 소리칠 틈도 없이 나는 그에게 힘없이 끌려가 바닥에 넘어졌다. 그 남자는 매우 강해 보였고 나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내게 다가가며 내 목을 쥔 손을 더 강하게 조였다. 너, 나를 알고 있어? 아니면 내가 널 알고 있어?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순간, 내 몸을 감도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내가 그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할 때, 그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미소를 지었다. 너와 나는 똑같다. 그렇지. 그 말에 나는 발심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야. 그의 말에 나의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남자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내 얼굴을 가까이서 살펴보았다. 그가 나를 자세히 보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술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제 넌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나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듯했다. 눈앞이 아늑해지며 그 남자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그의 미소와 함께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이 어둠 속에서 나 혼자 남게 될 것이다. 누구야? 당신 정체가 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불길한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얼굴은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응시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까딱거리며 입을 열었다. 말했잖아. 관리자라고.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다. 내가 거욱 담원하며 묻었다. 관리자?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고. 너는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온 거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닷자리 끌어일으켰다. 나는 정신없이 따라갔다. 그가 나를 지하실로 데려가며 거칠게 손목을 잡아당기자 나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지하실 문 앞에 도달하자 갑자기 발로 문을 세게 차며 문을 부수었다. 고요했던 공간은 문이 부서지는 소리로 깨졌다. 그리고는 그가 나를 밀어넣으면서 말했다.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던 건지 알 것 같지? 그의 말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지하실 안은 어두웠고 여기는 오래된 금속 장비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그의 손길에 끌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오래된 실험실 같았다.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기계와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곳에 던져지자마자 바닥에 쓰러졌다. 몸이 아프고 힘이 빠졌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뭐, 이제 알겠어? 왜 여기 있는지?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가 나를 세우며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럼 왜 병원에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그는 맹수적인 웃음을 지으며 이어서 말했다. 그럼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빠르게 끝내야겠다. 빨리 그걸 먹어야지.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먹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걸 먹어야 하는 거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내게 무엇인가를 던졌다. 그게 바로 작은 거울이었다. 거울을 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 그는 내게 말하면서 거울을 내 손을 쥐어줬다. 나는 손이 떨리며 거울을 들어 올렸다. 내가 본 것은 내 얼굴이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내 얼굴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은 냉수처럼 날카로운 숨곤니와 붉은 눈동자, 그리고 창백한 피부였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 본 뱀파이어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충격을 받아 몸을 떨며 거울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가 냉수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뱀파이어들이 피를 먹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지? 인간처럼 살고 싶으면 먹어야, 안 먹으면 이렇게 변해버리거든. 점심도, 육체도 다 사라지고 말 거야.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뱀파이어, 내가 지금 그런 존재라고? 나는 그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고, 그가 내게 손을 뻗어 다가왔다. 그가 몸에서 칼을 꺼내자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다가. 그의 칼은 마치 빠르고 정확한 도구처럼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 앞에 남자의 복부를 찔렀다. 피가 솟구쳤고 그가 손으로 한 움큼을 휘어잡아 내 입으로 밀어 넣었다. 피가 내 입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내 몸은 마치 전율처럼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 키를 먹어야지. 그럼 몸이 회복될 거야. 나는 입안에서 키를 느끼며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렬한 맛을 느꼈다. 처음엔 이 느낌이 불쾌했지만 점점 내 몸 속에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키의 맛은 그동안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것 같다.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운 맛이었다. 효과가 빠르군. 내가 회복하는 속도는 정말 대단해. 그는 마치 실험적인 관찰자처럼 내 몸의 변화를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조금씩 내 얼굴은 원래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완전히 인간이 될 수는 없었다. 내 얼굴에 남아있는 송곳니와 붉은 눈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내가 느끼는 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알겠지? 인간처럼 살고 싶다면 이걸 계속해야 한다는 걸. 피를 먹지 않으면 넌 계속해서 이 괴물로 변해가게 될 거야. 너도 알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그가 내게 한 말은 이제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절박함처럼 들렸다. 갑자기 나는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기명을 질렀고 그의 몸이 땅에 쓰러졌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몸뒤에서 거대한 손이 그의 복부를 찢으며 나왔고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하게 변형된 괴물의 손이었다. 그가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자 그 뒤에서 기이한 생명체가 기어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형상과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괴물은 나를 노려보며 눈을 번쩍였다. 그리고 그게 말했다. 너 혼자서 뭘 먹고 있는 거냐? 괴물의 목소리는 기이하고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의 눈빛은 나를 가난히 압도하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일으켰다.